네, 자, 전산세무 2급 드디어 100회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100일 내에 준비하시는 분들 있겠는데, 자, 우선 100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험번호 12, 15개 2에 여러분 일은 설치 눌러주시고요. 백데이터는 제가 요 이론 시험 강의에 같이 파일 첨부해 놓겠습니다.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관 확인번호 5585번. 예, 이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해서 봤더니 2021년 7월 5일 매도 가능 증권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월 31일 매도 가능 증권을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분계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나왔겠죠. 그러면 장부상의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얼마예요? 자, 요거 곱하기 500만 원이죠. 장부상 500만 원에 더하기 요 10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수익으로는 평가 이익이 있지만 자산 증가도 되죠. 얼마? 100만 원. 그러면 장부상 매도 가능 증권은 현재 6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2월 1일 매도 가능 증권 그중에 10% 100주를 얼마에? 3,000원에 처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에 10% 나누기 10 100주죠. 100주면 60만 원입니다. 자, 60만 원을 팔았는데 근데 돈은 얼마를 받았냐? 만약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요거 곱하기 하면 30만 원 받은 겁니다. 자, 이걸 분계로 한다 그러면, 자, 얼마, 2월 1일이죠. 차변에, 그 다음 대변. 자, 우리가 지금 받은 돈은 30만 원 받았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면, 현금 30만 원. 자, 근데 장부상에 요 100주를 장부상 금액은 얼마예요? 60만 원.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되죠. 가능 증권. 자, 60만 원. 자, 언뜻 보기에는 30만 원 손실인 것 같죠? 30만 원, 왜냐면 금액 차이가 30만 원이니까. 근데 여기 아까 평가이익 100만 원 있었다 그랬죠? 평가이익에서 요 100주에 해당되는 거 또 요거 또 나누기 10 하면 얼마? 10만 원이 나오죠? 자, 요 100주에 해당하는 그 전에 이익 본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30만 원이 평가 손실이 아니고 요거를 뺀 나머지 20만 원만 순수한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저 처분 손실이죠. 그래서 분기할 때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 자, 평가 손실 10만 원 하고 나머지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0만 원. 이렇게 해야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이 일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0만 원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함정은 요 평가 이익, 요 100주에 해당되는 평가 이익을 여러분들이 요거를 상계하고 나머지만 처분 손실로 하느냐 못 하느냐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자, 수익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재화 또는 용역 인식 섞어서 냈는데 다음 중 수익 인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자, 요거 그림을 제가 교재에 있는 거 가져왔는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대표적인 게 제가 고향이 제주도니까 제주도 감귤 과수원 하는 농민이 직접 판매하러 서울 올 수 없죠. 그러니까 감귤협동조합에 감귤을 맡깁니다. 위탁한다 그럽니다. 판매를 부탁. 그러면 감협 직원이 서울 농수산물 시장에 있으면서 요거를 어떻게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 돈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요 부탁을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그러고 부탁한 사람은 위탁자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 이게 판매로 볼 거냐? 물건 팔릴 때.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위탁자, 과수원에서 수탁자, 감협 직원한테 해당 재화를 인도한 시점 여기서 판매로 본다?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판매하는 시점은 완전히 판매됐을 때 요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뜰린 거죠? 아직은 요 감귤의 소유권은 과수원 주인한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수강료. 여기 밑에 보면 광고 제작 수수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진행 기준입니다. 자, 설계하는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의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한다. 그래서 강의 중간에 나 몸이 아파서 못 받게 됐어요. 하면 일부분 돌려주게 돼 있죠. 광고 제작 수수료도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둘 다 맞습니다. 자, 요거 맞고요. 얘는 틀렸고.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할부 판매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단기 할부 판매와 장기 할부 판매가 있습니다. 단기 할부 판매, 앞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단기 할부 판매로 보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판매할 때 돈은 1년 이내에 논아서 받게 돼 있지만 외상으로 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물건이 넘어가면 소유권 이전됐다. 그래서 판매로 보고 수익을 인식하는데 장기 할부 판매는 다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뭐 24개월, 36개월 장기 할부 판매로 판매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한꺼번에 매출액으로 다 봐버리면 돈은 안 들어왔는데 세금은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는 할부금 받을 때마다 수익으로 인식. 이런 경우는 단기 할부 판매니까 판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요거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회계 변경, 회계 정책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 두 가지가 있죠.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요거 이론 설명했을 때 이론 교재 160페이지에 있던 내용이죠. 요 표에서 핵심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회계 정책 변경을 다른 말로는 소급법이라고 그러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정책 변경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강력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소급, 앞에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라든가 전기 2월 이익잉여금 다 소급해서 수정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다 고치는 거죠. 근데 추정의 변경은 뭐 조금 소극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누적 효과 계산하지 않고 이번부터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책 변경 좀 강력하고 추정의 변경은 조금 소극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소급해서 수정해야 되고 얘는 지금부터 그리고 이런 경우는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 추정이 변경으로 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매기 동일한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한번 정한 정책과 추정 요거를 계속 같은 방식으로 쓰면 뭐 선입선출법, 감가상각 방법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비교 가능성 전년도하고 장부를 비교해서 영업이익이 올랐네 떨어졌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불가능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추정이 변경으로 본다 그랬죠. 회계 추정이 변경으로 본다. 맞죠? 회계 정책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부터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아니죠. 이건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이죠. 자, 회계 정책 변경은 좀 강력하고 소급 적용해서 전년도 재무제표 다 수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틀린 것. 정답이 일단 되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이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하던 회계적 추정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거 말하는 것이다. 자,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정액법은 자산이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죠? 자,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해서 나누기 하면 매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연수 도중 기계 설비 사용을 중단한 경우 회사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했어요. 자,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자, 기계를 세워놨는데 이게 1년, 2년 그냥 그대로 세워놓는다. 나중에 사용하긴 할 거야. 코로나 끝나면. 그러면 기계는 감가상각이 뭐예요?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생긴 비용이죠. 기계 세워놓으면 오히려 못 써요. 지금 개성공단 저 막아놔가지고 아마 기계 못 쓰게 될 겁니다. 저거. 자,
중단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감가상각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자, 감가상각 중단한다가 잘못된 거죠.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너무 낡은 건물에 철거하고 새로 건물 지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이 철거 관련 비용이 있겠죠. 철거된 건물이 부산물을 판매해서 뭐 고철 같은 거 팔고 나머지 금액을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토지 취득가에 포함한다. 자, 토지 건물 110원에 샀어요. 근데 요 건물을 철거했어. 그리고 고철이 10원 나왔어. 그럼 100원. 이렇게 해다가 철거 비용이 200원 들었어. 20원 들었어요. 그럼 120원 되는 겁니다. 빼고 나머지, 자, 이거 맞는 말이고요. 유형 자산이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는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한다. 뭐 정률법, 정액법 중에 회사에서 적합한 거를 사용하면 된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 상품. 도착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미착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물건은 소유권이 우리한테 없어요. 자, 얘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거 아닙니다. 구매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송품. 이거는 판매된 걸로 보죠. 아, 이거 살게요. 홈쇼핑에서 주문하고 반품 안 하고 사용한다. 뭐 안마의자 한번 써보고. 그러면 이 물건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못 들어가요.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인 적성품. 운반 중이에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거죠.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 담보로 제공은 됐지만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소유권까지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요거 상품도 우리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3번 9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이제 점유회계 끝났고 원가 회계인데 제조간접비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40만 원 과대이다. 단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3만 5천 시간이고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자, 실제입니다.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00만 원이며 직접 노무 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굉장히 복잡하죠. 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계산하는 공식은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조심할 거 제품별 배부 기준이 실제, 여기 실제입니다. 예정 배부인데 실제 발생액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구합니다.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요 예정 배부율이죠. 요걸 구할 거죠. 자, 왜 이렇게 여기에 실제를 하느냐? 제가 앞에서 이론 설명할 때 아이스크림 공장이다. 7월 달 이제 장사가 잘 될 거니까 뭐 한 5월, 6월 달쯤에 한 달 전에 그냥 대량 생산해요. 그러면 이게 원가가 다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원가가 얼마? 여기다가 뭐 관리비에다가 뭐 더하고 그래서 마진 붙여야 됩니다. 근데 원가 계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했더니 재료 들어간 건 다 되는데 전기세, 고지서가 다음 달에 7월 달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앉아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 아이스크림 몇 개 만들었니? 뭐 10만 개 만들었다. 야, 개당 우리 작년 재작년 보니까 요 작년 재작년 장부 가져와봐. 얼마 들었어? 보통 얼마 들었습니다. 그럼 곱하기 20원 하자. 제품 하나당 예정 배부율. 이거는 예측입니다. 요거는 실제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실제 발생액은 뭐 시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정 배부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정 배부액이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얼마예요? 200만 원? 200만 원 했는데 나중에 실제 전기세 고지서 나와 보니까 이게 더 나왔다. 그러면 이걸 적게 한 거죠. 예정 배부액을 과소한 거고. 오히려 나중에 많이 나왔다. 그러면 과대가 되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를 여기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과대됐습니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과대가 됐다.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죠. 예정 배부액. 자, 예정 배부액은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 100만 원인데 이제 100만 원. 근데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40만 원 더
많이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40만 원. 그럼 예정 배부액은 140만 원이 되죠. 140만 원. 자, 과대 배부됐으니까 그럼 예정 배부 140, 실제는 100. 예정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과소됐다 그러면 예정 배부액을 적게 한 겁니다. 그때는 거꾸로. 자, 예정 배부액 140만 원은 그럼 여기죠. 140만 원은 실제 배부 기준. 자,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 35,000시간. 자, 요거 금액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35,000시간. 시간. 자, 곱하기 요거를 y라고 보겠습니다. 배부율을. 그러면 y 값은 요거 넘어가면 나누기 하면 되죠. 140만 원 나누기 35,000원 하면 얼마? 40원? 네, 4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40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자,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한라는 직접 배부법으로 보조부문이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 자, 보조부문 설비와 동력이 있고요. 제조부문 조립, 절단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부문이 요 제조간접비, 배분점 원가. 자, 설비는 30, 동력은 25만 원. 배분한 후 절단 부분이 총 원가는 얼마인가? 얘 90만 원에 얘를 보조부문 거를 여기다 배분하고 나면 총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30만 원부터. 자, 얘는 설비 부문이에요. 설비 부문 공급 기준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동력에 500, 조립에 400, 절단에 600 이렇게 시간을 썼었는데 직접 배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조부문끼리는 안 줘요. 그럼 얘 두 개는 무시입니다. 무시하고 얘 비율에 요 30만 원을 이 비율대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40%, 60% 되겠죠. 그럼 40% 하면 30만 원 곱하기 40% 하면 12만 원. 그 다음 절단 부문에는 얼마예요? 18만 원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요 25만 원. 자, 동력 부문. 근데 동력 부문은 킬로와트입니다. 300kW, 200kW. 3대2. 그러면 60, 40 되겠죠. 자, 60%, 25만 원 곱하기 0.6 하면 15만 원. 자, 요거 40%죠. 그러면 10만 원. 자, 그러면 요 18만 원에 10만 원에 요 원래 있던 90만 원 다 더하면 얼마예요? 118만 원?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접 배우법은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요즘 들어서 요 직접 배우법으로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문제가 계산하는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자, 그다음 8번 문제. 총 제조 원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원가 회계에서 굉장히 유용한 장부가 요 제공품 계정. 이거는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월초 제공품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해서 월말 제공품 빼면 나오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이렇게 약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순서를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은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이거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우리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 2급에서 배웠었죠.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는 제품을 사오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일로 온다는 거. 자, 여기서 구하라는 건 단기 총 제조 원가, 제품 제조 원가하고 다릅니다. 당월 제품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월초 제공품 더하고 월말 제공품 뺀 거고, 여기 단기에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이게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요거를 다 더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산해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자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초제공품 3만 원. 기초제공품 여기죠? 3만 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만 원. 요 자리죠? 만 원. 그 다음에 기초제품 재고액. 기초제품은 여기입니다. 5만 원. 기말제품 4만 원 여기 있고요. 자, 매출원가가 55만 원. 완성된 거 55만 원. 요거는 팔린 거예요. 자, 두 개 더하면 59만 원. 자, 차변 대변 금액은 같아야 되니까 59만 원. 그럼 5만 원 빼면 54만 원이 당월 또는 단기 완성돼서 넘어온 겁니다. 여기가 54만 원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55만 원. 그러면 차변 대변 같으니까 55만 원에
요 3만 원 빼면 여기 단기 총 제조 비용, 제조 원가는 52만 원이 되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요 계정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뒀다가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월말 제공품 계산하는 문제인데 주식회사 수정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기말 제공품 또는 월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자, 요거 그전에는 요건 선입선출법인 경우입니다. 평균법은 이 월초 제공품 원가 여기서 월초 제공품 빼고 이거 없애면 되고 요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요것만 계산하라는 문제가 계속 나오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거 전체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인가? 얼마인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올 때는 환산량이란 말이 나올 때는 요것만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단기 기말 제공품 원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월말 제공품 평가의 금액 전체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세무사에서 발표한 정답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데 이 공식에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가 흐름은 선입선출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선입선출법 교재에 보면 평균법도 있으니까 그 비교하시면 금방 될 거고요. 모든 원가는 전 공정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초제공품 7,800. 자, 우선 요 완성품 수량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 완성품 수량 따로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완성품 수량. 자, 기초 7,800개, 7,800 단위 그냥 개로 하겠습니다. 기초 7,800개. 자, 지난달에 만들다 남은 거. 거기다가 단기에 몇 개가 더 추가로 투입됐습니까? 45,000개. 플러스 단기 45,000개가 추가로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완성된 거 있겠죠. 기말 제공품 5,500개. 자, 마이너스 기말 5,500개. 자, 요 완성품 수량 계산할 때는 뭐 완성도 몇 프로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개 더하고 요거 빼면 자, 몇 개예요? 자, 요거 빼면 완성품 수량 46,150개입니다. 자, 완성품 수량 여기 46,150개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 들어가면 그때는 완성도 요거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월말 제공품 환산량, 월말 제공품 5,500, 완성도 50%. 그럼 곱하기 0.5가 되는 거죠. 월말 제공품은 5,500 곱하기 하면 몇 개가 나와요? 계산기 눌러봐야 돼. 자, 5,500 곱하기 0.5 2,750개입니다. 요거 2,750개. 자, 마이너스 월초 제공품 환산량을 빼는 겁니다. 왜냐? 선입선출이니까 월초는 다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월초 제공품 7,800개. 이것도 50%. 7,800 곱하기 0.5는 3,900개입니다. 요거는 3,900개 환산량. 요거 3,900개. 자, 그러면 완성품 수량 46,150개 마이너스 2,750, 더하기 2,750 마이너스 3,900. 이렇게 하면, 자, 환산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 자, 요거 계산하고, 그러면 96,250, 아니구나. 네.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46,150 플러스 2,750 마이너스 3,900. 나오네요. 45,000. 45,000. 자, 개가 나왔습니다. 45,000개. 그 다음에 당월 제조 원가, 단기 총 발생 원가 161만 5,250원. 자, 곱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 아까 월말 제공품 환산량 요거 있죠. 요거 2,750개. 2,750개. 자, 그러면 161만 5,250원 나누기 45,000개, 45,000 곱하기 다시 2,750개. 2,750개는 얼마야? 96,250원? 이거 계산 다시 해봐야 되겠다. 자, 161만 5,250원 나누기 45,000개.
45,000개. 이거 수점이 나올 리가 없는데? 뭐 어디 계산을 잘못한 것 같는데? 46,000 여기 7,800 플러스 45,000 마이너스 5,500. 에이, 이걸 잘못했구나. 47,300개네요. 6,300. 그러면 47,300. 자, 플러스 2,750 마이너스 3,900. 네, 46,150. 46,150개. 자, 그러면 다시 161만 5,250원 나누기 46,150개는 35가 나오고요. 거기다 다시 월말 정품 환산량 곱하기 2,750. 예, 96,250원. 예, 여기 있네. 저도 이거 아차하니까. 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전체 구하는 거 지금 1분 내에 도저히 안 되죠. 이러다가 이렇게 요게 계산기 한번 잘못 누르면 아차하는 순간에 3분, 4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웬만하면 요 환산량 구하는 거 요것만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최근 들어서 출제위원들은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간 빠듯하게 만드는 게 아주 그냥 수법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중간에 계산 요거 잘못해서 좀 헤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요 공식대로 대입하면 된다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시간 많이 걸리네. 자, 다음 중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자, 요거 뭡니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충 자료를 넣었을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하고 지금 왜 다시 되돌아가서 왜 요 표를 넣냐면 부문별 원가, 종합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죠?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소 같은 거, 종합원가 계산은 아이스크림, 과자 대량 생산하는 거. 근데 부문별 원가 계산은 뭐지? 이렇게 하죠. 자, 앞에 이론 교재, 이론 강의할 때 제가 188페이지에 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요소별 3요소라고 그러죠.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농업비, 경비. 그래서 재료비도 직접 재료비가 있고 간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 이렇게 있죠. 자, 부문별 원가 회계는 뭐냐면 직접비는 여기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직접비는 다 모아서 한꺼번에 각 제품으로 갑니다. 뭐 A 제품에 들어가는 직접 재료비, B 제품, C 제품 이건 확 눈에 띄어요. 근데 부문별 원가 회계 이거는 뭐냐? 간접비 있죠. 제조 간접비 3개.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 요 3개를 뭉쳐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보내고 보조 부문은 다시 제조 부문으로. 아까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 있죠. 직접 배우법 또는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제조 부문에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문별 원가 회계. 뭐를 핵심은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제조와 보조 부문으로 나누고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으로 보내줘. 자,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까 봐 말로만 하면, 자, 3번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를 발생 원천인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방식이다. 뭐가 잘못됐어요? 직접 재료비가 아니죠. 제조 간접비를 발생 원천인 부문, 보조 부문, 제조 부문, 제조 부문 구분해서 집계하고 나중에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일단 되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를 제품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이 그렇게 합니다. A 조선소는 컨테이너 선, B 조선소는 여객선, 여기는 LNG 운반선, 제품별로 제조 지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발행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발행한다면 그건 틀린 게 되는 거고.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며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 배 만드는데 따로 직접 재료비가 있고 또는 간접비가 있고 맞는 말이고요. 원가 부문은 원가 발생에 대한 책임 단위로 원가를 집계하기 위한 조직 단위를 말한다. 원론적인 말이지만 원가 계산이 뭐예요? 각 제품별로 원가를 정확하게 찾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이제 원가 회계는 끝났고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보시면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여러분들 그 소득세 보면 소득공제, 인적공제도 있고 그 소득공제다 하는 건 소득 금액을 바로 빼는 걸 말하는 거고 세액공제는 소득 금액 뺄 거 다 빼고 곱하기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을 또 빼주는 거. 기왕이사 어디서 빼지는 게 효과가 좋을까요? 그렇죠. 세액공제 되는 게 효과는 좋습니다. 자, 요 두 가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복권 당첨금 100만 원 초과만 있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로또 당첨이 됐는데 100만 원 이상이에요. 자, 그 복권 로또 찾으러 가면 원천징수 세금 다 빼고 줍니다. 금액이 많으면 20% 이상씩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소득세 신고 안 합니다. 이거는 기타 소득이라 분리과세입니다. 종합소득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틀린 것 했으니까 정답은 나와버렸습니다. 벌써. 소득으로 안 보는 겁니다. 이거는 종합소득으로는. 이 앞에 종합소득이란 말도 들어가고요. 자, 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어느 쪽이 더 어려운 거예요? 부모 중에 한 분만 있어요. 요거는 부부가 다 있는데 와이프가 일도 해. 자, 어느 쪽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쪽이 어려운 거죠. 한부모 공제는 소득에서 100만 원을 빼줍니다. 부녀자 공제는 이건 50만 원만 빼줘요. 이쪽이 더 어려우니까. 근데 두 개 다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걸 하는 게 그렇지. 한부모 공제. 얘를 빼주고 얘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요. 총급여가 500만 원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소득 없어. 월급 받아봐야 1년 500만 원 얼마 안 되죠.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자, 500만 원까지 500만 원 미만은 기본 소득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기본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바를 뛰었는데 500만 원 넘었다. 그러면 오히려 아빠 입장에서는 짜증낼 수도 있어요. 왜? 기본 소득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자, 자녀 세액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에 대하여 적용된다. 옛날에는 0세부터 태어나면 1살이니까 1살부터 몇 살? 만 20세 이하 다 적용했는데 갑자기 7세 이상 7세 미만은 안 해줘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2000 몇 년도지? 한 2년 전, 2019년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일률적으로 전부 다 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아동수당. 그러니까 아동수당도 주고 소득공제도 해준다? 그럼 뭐예요? 이중공제가 되잖아요. 정부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7세 이하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요 앞에 종합소득이란 말이 있으면 더 좋은데 종합소득에 대한 말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종합소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 요거 이쪽으로 보시면, 자, 요거 이론교재 312페이지에 있는 표인데, 종합소득, 종합과세. 자, 그 다음 분류과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한 번만 있는 거예요. 퇴직 10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양도도 한 번 정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예 원천징수에서 그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종합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얘는 종합소득 대상은 다시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리과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 대상이에요. 근데 요 이자소득부터 기타 소득은 일정한 요건 밑으로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 되면 종합소득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유리해요. 분리과세 할 수 있으면. 배당소득, 배당도 연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나는 종합소득 하겠다면 세금 많이 내겠다 하면 하는 거고요. 근데 근로소득도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종합소득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 이거 분리된 소득이에요. 이자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종합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만 하는 겁니다. 연말에 하는 거.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근로소득 있어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도 있어요. 두 개가 있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공적연금소득 이거 분리과세 대상이고요. 퇴직소득 이거는 한 번만 한다 그랬죠.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분류과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 요거는 그 흔히 말하는 잡급이라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그냥 하루 일당 받는 거 있죠.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이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대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거 사실 전산세무 1급에서는 많이 나오고 세무 2급에서는 이거 나온 경우가 저 처음 봤습니다. 세무 2급 범위에 들어가긴 해요. 요거 교재에도 내용은 있습니다. 자, 근데 15번 문제가 아주 골 때리지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이런 게 이제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하도 출제가 안 되니까 제가 예제 문제를 안 실어놨었거든요. 자,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식당 하는 사람들이 신용카드 요즘 다 쓰잖아요. 신용카드 쓰면 세금이 다 노출이 돼요. 매출액이. 그러면 그래야 조금 깎아주자는 게 1.3%. 근데 매출액이 1.3%입니다. 만약 매출액이 9억이다. 1.3% 하면 적은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 사업자 매출증 신용카드 또는 뭐 직불카드, 체크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발행도 마찬가지고요.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매출액의 일정률이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것. 과세 사업자인 개인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요거 작년에 법이 바뀌었죠. 간이과세자가 8천만 원인데 그중에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업종 불문. 모든 업종이 다 됩니다. 자, 적용받을 수 있으면 단 법인은 절대 안 됩니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간이과세는 당연히 안 되고. 근데 개인 사업자인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10억 원 정도면 이거는 근데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좀 잘 된다는 식당들이 해당되겠죠. 자, 그런 경우 자, 한도는 얼마? 연간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는 업종이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는데 식당 같은 건 다 되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등이 발급 금액 또는 결제 금액에 대해서 아까 몇 프로? 이거 아니죠? 1.3%입니다. 1.3% 요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거는 정답은 옳지 않은 것 바로 나왔습니다. 자, 1.3%고요. 자, 그다음 2번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업종 불문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아까 있다 그랬죠. 사업장별 직전 연도 재화돈 용의 공급과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안 된다 그랬죠. 그다음 한도액은 1,000만 원. 예, 요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14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 요때 판매된 걸로 보느냐 아니냐 요거 가장 옳지 않은 것.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설비 같은 거 있죠. 자, 이용 가능하게 될 때 이때가 공급 시기 맞고요. 상품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품권을 샀을 때 그 업체 입장에서 신세계 이마트에서 팔았다. 그때 매출을 안 봅니다. 우리가 상품권을 받았다가 나중에 물건을 살 때 그때 매출을 봅니다.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그때가 공급 시기다. 맞고요. 사업자가 보세구역 수입하는데 수입할 때 보면 인천에 있습니다. 그 관세 지역이 있습니다. 자, 밖이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될 때 재화가 실제로 반출돼 보세구역에서 나온 날을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 아닙니다. 이거 수입 신고 우리 중국에서 이거 수입할게요. 신고해서 그게 결제가 된 수리일 날짜가 나왔을 때 요때 이거는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중간 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때 진행률에 따라 적용한다는 건 앞에서도 나왔죠. 자, 마지막 15번인데 요거 의제기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거 전산세무 2급 범위에 들어간다고 세무사위 쪽에서 우기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 봤습니다.
전산세무 1급에서는 아마 종종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시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와의 과세 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사업하다가 이제 폐업하게 됐어. 근데 문제는 매입세 공제를 안 받으면 이거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세금 환급받지 않았는데 뭐. 근데 매입세 공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너네 세금은 받아놓고 폐업 신고해놓고 또 딴 데 물건 팔아버리면 이거 세금 포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제받지 않았던 문제는 공제받았으면 신고해. 그러면 신고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잔존재와 과세표준 이거 매출액으로 보는 겁니다. 취득가액, 자, 어디 갔어? 취득가액 5,400만 원. 자, 부가가치세 540만 원 별도입니다. 요거를 돌려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액 5,4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감가상각률을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폐업해버리니까 체감률을 국세청이 정해놨습니다. 건물, 구축물 이런 건 오래 가죠. 건물 같은 건 몇십 년 가니까. 그러면 5%. 근데 차량,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뭐 차량 같은 경우 보통 10년 정도 타죠. 그러면 얘는 25%. 1년에.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1년 넘었으면 2년. 2년 조금이라도 넘었으면 3년 이렇게 봅니다. 자, 기계장치고요. 그러면 체감률은 이걸로 해야죠. 25%, 0.25. 자, 취득일자 2020년 4월 2일. 근데 폐업일자는 2021년 6월 1일. 그럼 1년 넘었습니다. 그럼 2년으로 봅니다. 과세기간이 수 2년. 취득가액 5,400만 원. 자, 곱하기 이렇게 되죠. 자, 1 마이너스 0.25 곱하기 2년. 곱하기, 마이너스보다 곱하기를 먼저 하죠. 0.25 곱하기 2 하면 0.5가 되죠. 0.5. 1 마이너스 0.5는 0.5죠. 그러면 5,400만 원 곱하기 0.5가 됩니다. 그럼 딱 절반이 되죠. 얼마? 2,70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다시 생각해도 야, 이거는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요거는. 어쨌거나 요건 그래서 저도 교재가 없지만 이거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잔존재와 폐업 시 잔존재와 계산할 때 취득가액 곱하기 관로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 수 그리고 체감률 5%하고 25%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로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혹시나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이런 시험은 99회보다는 약간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실무시험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